오늘이 이제 현충일인데 이제 국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보통 이제 그 국방 뭐 군사력 이런 거 따질 때 언론에서 뭐 세계 군사력 순위 몇 위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한 6위, 7위권 막 한 이 정도 랭킹으로 이렇게 올라오곤 하거든요. 그런 거 보고 우리나라 군사력 굉장히 강하구나 막 이런 뭐 강서국 군사 대국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군사력 1위는 당연히 미국이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군사력 2위는 러시아거든요. 보통 한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뭐 이렇게 순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뭐냐 하면 러시아가 군사력 2위라고 하는데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보면 과연 저게 군사력 2위의 국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군사력 순위라는 게 뭐 보통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 아니면 뭐 하여튼 다른 해외 그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런 연구소에서 이제 그런 걸 집계를 해가지고 이제 언론 자료로 배포를 하는 걸 우리가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연구소들이 과연 정확하냐 이거부터 우리가 좀 한번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방 분야는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는 거는 각 나라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의 군사력이 어떻고 뭐 어떻게 얼마나 뭐 힘이 있고 이런 거를 드러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보통 보여주질 않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대의 전함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자기네들 해가지고 이제 뚝딱뚝딱 이제 야마토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거 전쟁 발발하고서도 한동안 계속 비밀이래 가지고 그런 전함이 있었는지조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거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독일이든 영국이든 심지어 뭐 미국, 소련 거의 다 좀 세태가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의 부분 아니면 뭐 군사적인 약점 이런 거는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나라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수많은 그 군사 관련 연구소들이 과연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과연 그런 집계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걔네들도 결국은 자료에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군인 수가 몇 명이냐, 뭐 100만 명이냐, 200만 명이냐, 그리고 뭐 탱크는 몇 대를 가지고 있냐, 뭐 1000대냐, 2000대냐, 뭐 이런 거. 뭐 항공기는 몇 대냐, 뭐 몇 수백 대냐, 뭐 수천 대냐, 뭐 항공모함은 몇 대고, 뭐 이지스함은 몇 대고, 장갑차는 몇 대고, 그리고 뭐 핵무기, 핵미사일은 몇 개고. 보통 이런 거를 개수를 따져가지고 군사력 순위를 매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무의미하다는 거는 항상 전쟁이 보여줘요, 그거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도 우리는 독일을 전차군단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그 6년여의 어떤 그 기간 내내 독일은 한 번도 연합군 대비해서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한 적이 없어요. 항상 독일은 전쟁 발발 때부터 전쟁 끝날 때까지 연합군보다 더 열세의 전차 수를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럼 독일이 그 전차 수가 열세래 가지고 못 싸웠느냐? 사실 근데 보여지는 건 정반대였잖아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군사력 순위라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의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이거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걸프전 일어났을 때 그때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 군사력 4위라고 얘기했어요. 4위. 전차가 뭐 몇천 대 있고 뭐 공화국 수비대가 얼마나 세고 막 그러면서 세계 군사력 4위라서 얘네들 쉽게 못 이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많이 언론에 퍼뜨렸는데 근데 뚜껑 열고 보니까 뭐 종이호랑이였죠.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전 세계에서 군사력 순위가 몇이냐 뭐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건 글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어느 한 부분에 딱 붙여놓으면은 아마 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센 나라가 될 거예요. 군사력이.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 뭐 민병대나 아니면 잘 조직된 군대라고 해도 뭐 그렇게 우리보다 센 나라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변을 보면 우리나라 위쪽으로는 뭐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중국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옆에는 일본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세계 경제력 순위로도 우리보다 대부분 높은 나라들이고 세계 군사력 순위로도 우리보다 높거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랑 비슷하다고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대부분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없어요. 다 우리보다 센 나라들이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럼 과연 한국 군사력,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군사력이 뭐 세계 뭐 6위다 7위다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나요? 바로 위에 2위 3위 있고 막 5위 있고 막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세계 군사력 순위 같은 거는 너무 맹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군사력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수치상으로만 우리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60만 정규군을 유지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요즘엔 뭐 60만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근데 우리나라가 60만 정규군의 태반이 지금 저 임진강이나 한강 주변에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한 지점에 모든 군사력의 뭐 굉장히 절반 이상이 그쪽에 싹 몰려 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북한이 한국전쟁 때처럼 밀고 내려올 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그렇게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안보, 국방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한국전쟁의 모델이에요. 한국전쟁 때 북한이 탱크 앞세워가지고 쭉 밀고 내려올 때 한 번에 분쇄돼가지고 영토 대부분이 그냥 밀려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해요. 한국군은. 그래서 그런 일을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국전쟁 때 사실 한강방어선이 한 달 이상 버텨줄 거라고 얘기했던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한강이 워낙 그 방어선으로는 딱 요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끊었잖아요. 폭파시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며칠 못 버텼죠. 왜 못 버텼냐? 결국 한국군이 그 전에 한국군이 와해가 됐기 때문에 버티지 못한 거예요. 장비도 열세였지만 조직력이 그 이전에 그 38도선 그걸 북한군이 밀고 내려올 때 그때 그냥 와해가 돼버리는 바람에 한강 방어선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인 조직력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려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랴부랴 오산에다가 연대병력 보내가지고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금강방어선에 또 사단병력을 보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밀려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방어 라인으로 이제 낙동강정선을 이제 만든 거고. 조직력이 와해가 되면은 그거를 다시 재조직해가지고 다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장비예요. 군사력이 와해가 되면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사실 다시 긁어먹으면 되거든요. 약간 좀 비인간적인 얘기긴 한데 군인들이 죽으면 다시 후방에서 긁어모아다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장비는 한번 와해가 돼가지고 장비를 잃어버리면은 이거는 다시 생산해서 어디서 채워넣기 전까지는 답이 없어요.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처음 개전하고 몇 달 동안 대부분 질 좋은 장비들, 러시아가 가장 질이 좋은 장비들을 그 사람들한테, 그 군인들에게 갖추게 해가지고 공세를 시작했는데 그 장비들을 몇 개월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좋은 장비들을 몇 개월 만에 다 잃어버리고 새로 동원령 발동해가지고 군인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모병을 해가지고 채워넣긴 했지만 얘네들한테 줄 장비들은 이제 창고에 이제 널려져 있던 그 2성급 장비들, 좀 후진 장비들, 아니면은 그 후진 장비조차 모자라가지고 이제 막 장비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막 북한이나 이란 같은 데서 구매해온 장비들, 뭐 대부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개전 초기에 이 중요한 장비들을 다 잃어버리고 와해가 돼버렸죠. 우크라이나도 많이 장비를 잃었어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인적 피해를 입고 장비도 많이 잃었는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는 그 장비를 복구하기 위해서 북한, 중국, 이란 이런 데서 장비를 받아서 채워넣는데 우크라이나가 장비를 채워넣기 위해서 장비를 받아온 곳은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프랑스 이런 데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외국 해외로부터 받아오는 장비의 질적 수준이 너무 틀린 거예요. 이게 바로 러시아군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북한 대비 우리는 북한보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뭐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은 해요.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확실히 북한을 이기고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느냐? 장비의 질적인 부분, 무기의 질적인 부분, 그리고 군인들의 뭐 어떤 여건, 뭐 생활 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는 맞는데 막상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결국은 전쟁은 소모전이거든요. 싸우다 보면은 저쪽도 병력이 소모되고 이쪽도 병력이 소모되고 저쪽도 장비가 소모되고 이쪽도 장비가 소모가 돼요. 결국 그렇게 장비들이 처음에 배치한 그 질 좋은 장비들이 양쪽 모두 소모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비와 병력을 보충을 받아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볼 때 저는 한국군이 결론만 얘기하자면 북한군을 상대로 압도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군보다 우리들이 우수하고 우리들이 질적으로 더 좋은 거는 맞는데 과연 진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북한군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좀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참 궁금했어요. 왜 우리 군함도 격침당하고 그리고 우리 영토까지 상대방 그 대포에 유린을 당했는데 왜 공세적으로 나가지 않았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이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미국이 만약에 그런 공격을 당했다. 미국의 군함이 격침을 당하고 미국의 영토에 막 대포가 떨어졌다. 그럼 미군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천안함 폭침 당시에 막 무슨 백령도에 뭐 열상 카메라를 그 공개를 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막 국회에서 막 여당과 야당이 막 싸워대고 또 뭐 천안함 폭침이 뭐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무슨 이스라엘 잠수함이 그랬다는 둥 미군 잠수함이 그랬다는 둥 뭐 무슨 거기에 뭐 붉은 멍게가 붙어 있다는 둥 어쩌다는 둥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할 그 타임을 우리가 많이 놓친 게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면 만약에 미국의 군함이 백령도근에서 침몰을 했어. 북한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미국은 미국 의회에서 이게 붉은 멍게니 많이 뭐 이거 뭐 대왕 오징어가 격침시킨 거냐 뭐 이스라엘 잠수함이 격침시킨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요? 뭐 의문을 제시할 수는 있어. 뭐 청문회 같은 걸 통해서 의원들이 그런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미국 군함이 그런 식으로 백령도에서 격침되면 미국은 제일 먼저 항공모함을 보낼 거예요. 핵잠수함은 뭐 몰래 보내는 거니까 언론에 안 드러날 거고 항공모함을 보낼 거예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에 더해서 미국에서 공군기와 전투병이 추가로 여기 더 들어올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언제든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는 딱 그런 여건을 미리 만들어 둘 거예요. 자기네 군함이 격침되자마자. 군함 격침되자마자 막 의회는 언론이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있든 말든 상관없이 미국 정부는 항공모함과 수많은 군함을 그 북한 주변 해상에 그냥 쫙 전개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B2 폭격기 뭐 F-16, F-22 뭐 싹 전개시켜가지고 언제 우리가 원할 때 북한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미리. 그럼 북한이 많이 쫄겠죠. 많이 쫄겠죠. 그리고 미국은 얘기를 할 거예요. 너네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너네 소행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북한 너네들이 우리 군함 폭침시킨 게 너네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미국이었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 하면서 뭐 외국에서 조사단 데려와가지고 조사까지 벌이고 이게 북한 소행이 맞니 뭐 모나미 볼펜 뭐 모나미 사인펜 1번 뭐 어레니 많이 이런 거 가지고 국론 분열되고 엄청 싸워대면서 시간만 계속 낭비를 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지 않구나. 아직은 평양을 위협할 정도의 군사력은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굉장히 느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평양을 굉장히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군사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었다면은 천안함 딱 폭침했을 때요. 평양이 제일 가까운 그 서해 앞바다에다가 우리 군함들 쫙 전개시켜 놓고 하늘에는 우리 전투기들이 쌕쌕 날아다니게 하고 그러면서 평양에다가 그럴 거예요. 니네가 우리 천안함 폭침시키지 않았다는 증거 좀 대봐. 딱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우리가 북한군보다 뭐 질적으로 우수하다, 북한군보다 우리가 이제 뭐 군사력도 우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수한 거는 맞는데 압도한다는 거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침공을 개시했을 때 다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우크라이나 키예프, 수도 키예프, 지금 키우라고 부르는데, 키예프의 그 도로를 비춰주는 그 CCTV 있잖아요. CCTV 영상을 인터넷에다 이렇게 뿌려놓고 실시간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리고 있었냐? 러시아 전차 부대가 언제 키우에 진입하는지 그 CCTV를 보려고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다들 하루만 지나면은 러시아 전차 부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로 들어와가지고 다 휩쓸고 다닐 거라고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러시아군은 키예프 근처도 못 오고 결국 후퇴해버리고 말았죠.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약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 지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강해요, 군사력이. 하지만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압도하지는 못한다. 이 의미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방 전략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에 많이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1950년에 6월 25일 날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전면적으로 남침을 했을 때, 그때 하루아침에 그냥 쫙 밀려나가지고 4월 만에 서울 함락당하고 며칠 안 돼서 금강방어선 무너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경상도만 빼고 싹쓸이 당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나라 한국군은. 그런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한 전략을 우리는 국방 전략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군사력은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수준까지 있거든요. 문제는 2023년인 현재 상황에서 과연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안함 폭침 당했었죠. 연평도에서도 북한군이 포격을 쏴가지고 민간인과 군인들이 희생당했죠.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얘기 못 하거든요. 지금 북한이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재래식 군비에 이제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결국 재래식 군비 증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북한 격차는 다시 줄어들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거에서만 만족을 하고 안주를 해버리고 군사력에서 이 상태로 안주를 하면은 언젠가는 쫓아와요.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는 가장 좋은 시절이거든요. 북한은 가장 안 좋은 시절에 있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뭐 인구도 점점 줄어들 거고 출산율도 낮으니까 경제도 좀 하락할 수도 있고 점점 떨어질 수 있지만, 북한이 설사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북한을 압도하지 못하는데 과연 미래에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항상 이런 군사적 우위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장비들을 많이 받아왔거나 사왔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급하니까 북한으로부터 장비를 막 들여왔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전쟁이 수습되고 나면 어느 순간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제 반대로 이제 장비가 흘러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받아냈으니까 채워줘야죠. 결국은 아무래도 러시아가 가진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진 장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장비의 질이나 병사의 수만 가지고 이게 군사력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요즘에 우리나라가 워낙 뭐 경제력도 이제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항공모함을 만드니만이 이런 식으로 어떤 양적의 팽창을 노리는 발언들이 많거든요. 양적 팽창은 결국은 한계가 있거든요. 자꾸 대양해군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대양해군 얘기가 자꾸 나오고, 노무현 때 또 좀 대양해군 얘기 많이 나오고, 또 문재인 때는 이제 뭐 항공모함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양해군 육성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커요. 대양해군을 우리가 육성을 하려면은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연안에 있는 해군은 충분히 갖춰져 놓고 대양해군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영토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대양해군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지.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 제국이 이제 영국의 그 그랜드 플리트라고 하나? 영국의 대양 함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함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계 거의 2위 수준까지 막 올려놔요. 막 전함도 엄청나게 뽀고. 하지만 영국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안 돼. 아무리 군함을 뽑아도. 영국도 워낙 큰 함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군이 영국 해군을 구축하기는커녕 자기 항구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네 해안선도 방어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전함들을 가지고 있어서도. 왜? 항구 밖으로 나오면 영국 함대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면서 결국은 쓰지도 못하는 함대를 만든 거예요, 독일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항공만 만드는 거 좋아요. 멋있지. 뭐 있으면 뭐 보기는 좋죠. 보긴 좋은데 정작 전쟁 벌었을 때 그 항공모를 쓸 수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전투기나 뭐 폭격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유지 비용이 들거든요. 게다가 소모가 돼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F-15를 뭐 몇십 대 가지고 있다. 전쟁 벌어지면 결국은 이건 꾸준히 몇 대씩 소모가 되고 언젠가는 제로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채워 넣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 채워 넣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과연 그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조종사 양성도 문제가 되는 거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우수한 전투기 뭐 제로센을 뭐 우수하지 않다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하여튼간 우수한 전투기와 우수한 조종사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모하기만 하고 육성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 발발하고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없어가지고 겨우 밀려났죠. 이런 군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현충일 날이라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한미동맹이 되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과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게 돼 있거든요.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럼 우리는 상대를 하는 게 북한군이 아니라 북한군 플러스 중국군과 러시아군이에요.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그래서 한미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미국은 전 세계의 군대를 전개시켜 있는 나라거든요. 아무리 뭐 천조국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강하다고 한들 전 세계의 군대가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어느 한쪽에 전쟁이나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쪽에다 군사력을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또 분쟁이 벌어졌을 때 결국 양면 전쟁을 강요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도 집중해가지고 군사력을 투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거의 전비 대부분을 대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한 달만 끊으면 우크라이나는 바로 망해요. 우크라이나 자체는 전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잖아요.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고 나서 사실상 휴식기에 들어갔어요. 9.11 테러 일어나고 나서 사실상 그때부터 미국이 전쟁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라크 침공하고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계속 거기 그 지역에 군사력 투입하면서 계속 그쪽에다 국방비 갈아넣고 그게 십수년을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그게 사실상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사실상 싹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도 이제 쉬는 시기고 미국의 수많은 뭐 전투기, 뭐 폭격기 이런 장비들도 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엄청난 전쟁 비용과 전쟁 물자를 대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안 해가지고 이쪽에 계속 탈레반하고 싸우고 있었다면은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군사적인 지원 못하죠. 한국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만약에 중동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미국이 그쪽에다가 군사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결국 우리나라한테는 그만큼 군사적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동맹 관계라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를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전쟁에서 상대를 압도하기는커녕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나라 안보에는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은 다른 데서 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에게 집중해 줄 수 없지만 일본은 우리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동반자과 관계의 영역에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소련이나 중국에 먹히면 바로 일본이거든요. 그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게 도와달라는 손을 내밀면 일본은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우리는 과거사 문제나 어떤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민족 감정 때문에 일본과의 동맹을 굉장히 꺼려하죠.
꺼려하면서 우리도 군사력이 강하니까 북한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은 그냥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북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혼자 이겨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뭐 일본과의 동맹 부분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지금 안보적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해서 그게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군사력을 좀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으면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이 도발은커녕 우리가 우리의 군사력을 전개를 했을 때 상대방이 평양에서 벌벌 떨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우리가 군사력이 강하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